이어서 추진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간격대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는 8월 11일 월요일부터 한 4주 정도 되겠죠. 9월 5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4주 정도를 이렇게 공고기간을 통해서 접수를 받겠다. 9월에서 10월 지금 열심히 심사를 하고 있겠죠. 서류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 교수 및 현장 전문가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그러니까 제시했던 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그리고 적절성, 그리고 시의적절한 이런 것들, 뭐 내용의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게 되겠죠. 서류에서 통과되는 비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에서 의문이 남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면 굳이 그러니까 뭐 불러서 아니면 찾아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명확해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서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심사가 끝나요. 그리고 다음 뭐 좀 의문이 남는다 그러면 기간 그 모금회로 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와서 일정 정도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10월부터 11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간을 찾아와서 물어보고 의문점을 해결한다. 해결이 됐다 이러면 여기서 끝나요. 해결이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데 아직도 남았다라고 한다면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탈락이 되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면접 심사에서 통과만을 그러니까 서류 심사, 면접 심사만을 가지고 통과되기도 한다. 이게 뭐 꼭 이거를 다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서류 심사만 해도 되고 서류 심사, 면접 심사만 해도 되고 서류 심사, 뭐 그러니까 그 뭐라 기간 방문 심사 이런 것들도 하게 되는 부분이죠. 기간별 사업 발표 및 질의응답. 그러니까 사업을 설명합니다. 앞에서 직접 설명할 시간을 뭐 5분 정도 주고 질의응답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서 이게 PT가 더 길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안타까운 경험 중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차, 2차, 3차는 다 통과가 됐어요. 마지막 PT였던가요? PT에서 그때 당시 1.5배를 뽑아서 이렇게 PT 가서 이제 0.5 떨어뜨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1회 통과됐으면 뭐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 예산 지원액이 한 4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0.5에 포함되면서 떨어지고 말았죠.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저를 되돌아보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 많은 데서 떨더라고요. 많이. 그러니까 뭐 한두 명 많아서 떠는 건 아닌데 제가 기본적으로 아예 많으면 별로 안 떨어요. 근데 이게 나를 노려보는 눈이 한 10개 정도, 10분 정도, 10명이 가면 20개의 눈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하면 긴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뭔 발표를 했는지, 무슨 내용을 설명을 했는지,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사회적 경제로 오다 보면 이런 경향이 더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비영리 영역, 모금회나 바보의 나눔이나 이쪽에는 익숙해요. 20년 가까이 그쪽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심사위원 역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사회적 경제에 오다 보니까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하라 제가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이렇게 저도 한쪽 분야에서는 날고 긴다라고 생각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현장에 있는 나름대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지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회적 경제로 오면 제가 이제 움츠러드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경험만큼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한두 번의 경험으로 그게 된다.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시간도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 들은 거 면접 심사 이런 것들이 점점 부각이 된다. 왜? 서류로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서류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챗GPT가 거의 다 써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다가 아니라
쓰는 스타일이든지 내용의 전개 방식이라든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 하려고 하는지, 이걸 통해서 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오고 싶은지, 그리고 여러분이 왜 여러분이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면접 심사를 한다. 그리고 11월에 12월에서 이제 기간을 선정하고 뭐 최종 선정 기간 발표 및 조정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게. 그러니까 계획서 선정하고 난 이후에 다시 계획서를 또 왔습니다. 왜? 예산을 뭐 100% 지원하는 기간이 있는 반면에 70%, 50% 아니면 아예 뭐 그러니까 다른 이거 사업을 빼고 진행하자는 조정 사업 계획서를 접수하고 이후에 이제 1월 달에 사업을 수행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배분금을 지원하고 전달식을 하는 일정은 조금씩 변동,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패턴대로 간다는 건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업을 수행보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런 절차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면 준비하는 기간이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 그거까지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적으로 양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배분 신청서 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건데요. 기관명, 여러분한테는 팀명이라고 설명했고요. 고유번호 이거는 여러분 없으니까 그냥 아예 없앴습니다. 사업명, 제가 앞에 이후에도 계속 설명드리는데 사업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이 3명으로 심사위원들을 홀려야 됩니다. 여러분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화두도 담으면서 최근의 흐름이죠. 시대적 흐름 이런 것도 담으면서 왜 그쪽에 민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담고 있으면서 기관의 미션도 담고 있고 하지만 대상을 명확하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이 진행된다면 설득력이 일단 있는 거죠. 그걸 보고 이런 거겠구나 예측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더 이제 이게 놀래게 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여기서 보고 한 단계 더 들어가게 만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연차는 1년차, 2년차, 3년차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요거는 여러분은 다 1년차 부분이니까 아예 빼버렸고요. 대상 지역 그리고 사업 기간 1년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연도는 여러분이 알아서 책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참여자 구분에서는 아동 청소년인지 노인인지 장애인인지 여성 다문화인지 뭐 위기 가정인지 지역사회인지 북한 해외인지 요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장애인이면서 아동 청소년이다. 그럼 여러분 중에 장애의 방점을 찍고 있는지 아동 청소년의 방점을 찍고 있는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지역별 안배도 있었지만 영역별 안배도 있었습니다. 너무 예산을 뭐 노인 쪽에 집중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될 수 있는 확률도 달라질 수도 있었죠. 그리고 핵심 참여자가 뭔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을 통해서 직접적인 변화를 주고 싶은 대상 몇 명을 대상으로 할 건지 요런 것들입니다. 여기는 기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식적인 명칭, 팀명을 쓰는 거죠. 두 번째 고유번호는 이게 중복으로 지원이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의 한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사업명, 대상, 목적,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여기 예시에 있는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독거 노인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 대상은 누구예요? 혼자 살지만 1인 가구인 어르신, 노인을 하겠다. 문제는 뭡니까? 사회적 고립감이고요. 그러면 이 해결책은 사회적 관계망을 자원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하는 작업을 가겠다라는 거죠. 네 번째 사업 기본 정보 부분입니다. 연차는 해당 연차 하면 되고 대상 지역은 시군구 단위까지. 그리고 사업 수행 인력 같은 경우에 실무자의 수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팀 수를 하면 되죠. 그리고 사업 기간은 사업 수행 기간. 여러분이 목표로 잡았던 것을 달성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최대 1년을 선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참여는 참여 보면 핵심 참여자 뭐 한 개만 선택하게 되고 핵심 참여자의 사업 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을 한다.
그리고 인원수는 핵심 참여자의 실 인원수를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어서 기관 현황 작성 부분입니다. 여기도 뭐 기관명은 앞에 작성했던 팀명 그대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대표자, 팀장님, 그리고 뭐 연락처, 이메일, 여기는 조금의 변형이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양식은 그것을 체크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영역으로 할 건지, 내용은 뭔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 팀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뭐 경험 이런 것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혀 없다면 없다라고 쓰셔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기간의 신뢰성 어필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을 했다. 뭐 봉사활동도 하고 여기에는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간 정보에 보면 이제 하나씩 보면 기관명 팩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 기준으로 했을 때 대표자, 홈페이지, 고유번호, 설립일자, 주소, 전화번호, 직원 현황, 이메일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근 직원이 몇 명인지, 뭐 비상근이 몇 명인지 이런 것까지도 다. 그리고 기간 주요 사업은 신청 기간의 고유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 청소년을 하려고 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이죠. 뭐 그 플러스 뭐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주 사업은 아동 청소년 사업을 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노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정체성에 고민이 되겠죠. 이 기관이 정체 뭘 하려고 하는 기관인지. 그 주요 사업을 보면 신청 기간에 아까 얘기했던 부분을 간략하게 어느 기관에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면 기관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시됐던 그 양식이 일반적으로 뭐 그걸 가지고 100% 기간을 다 안다라는 것보다는 어필하는 만큼 알게 되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의 정보들을 오픈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적합한 팀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관의 신뢰성 부분도 있지만 기관의 그러니까 역량 이런 것도 판단하는 부분이 되니까 말입니다. 여기는 이제 예산 규모 이런 거 있는데, 요번에 양식에서는 예산 규모는 빼버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년도 결산, 올해 예산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기간 신뢰성 부분들도 되겠죠. 예산은 전년도 결산이 3월에 이제 작성했던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예산 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전에 12월이니까 12월 25일까지 기간 제출했던 예산 내역이 될 겁니다. 신청연도에 설립된 신규기관의 경우에는 결산금이 0으로 입력해도 된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뭐 1년 이상이 경과된 기간에 신청을 받았는데 요건 조금 열려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온라인 배분 신청 사이트 입력란에 이제 자동 계산 합계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밑에 보면 운영법인 및 단체가 있습니다. 13번에 여기 보면 운영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뭐 운영주체 성격만 작용하면 된다. 운영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소속법인의 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신호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자 누구, 고유번호가 별도로 있으니까 다른 거, 그리고 전화번호, 홈페이지, 그리고 설립년이 언제다, 주소가 어디다 이런 것들을 담게 되는 거죠. 아까 운영주체 성격 법인이 없는 경우에는 뭐 비워두셔도 크게 무방한 부분입니다. 신청기관의 조직도와 신청기관, 운영법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회나 이사회 명단은 자유롭게, 그러니까 기관에 쓰는 양식을 그대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그래서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이사회 명단을 왜 제출했냐라고 이야기하면 내부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회계적인 뭐 장난, 회계적인 문제의 소지를 아예 없애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 중에 거래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표자하고 조회를 해본다든지 이런 것들까지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심찮게 이런 기관들이 나옵니다. 본인들도 몰랐을 수도 있죠. 공개 입찰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됐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억울할 수 있죠. 그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인의 이사를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신뢰성 점검표 작성, 그러니까 기관에 있는 정보들만 갖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냐라는 부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회계 부정, 학대 및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여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형사처분 받은 사실이 있다면 해당 있음을 체크하고 없으면 해당 없음을 체크하면 됩니다. 뭐 해당 없으면 이의 작성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해당 있음으로 작성했을 경우에는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관 입장에서의 변론을 같이 담는 거죠. 발생 시기, 기간, 해당 사건의 발생 시기와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관련 사안 및 관련자, 해당 사건의 유형, 회계 부정인지 인권 침해인지를 체크하게 되고 관련자가 시설장인지 종사자인지를 체크하게 되고 사건 종류, 해당 사건의 종류를 체크하고 세부 내용들을 기재하게 되고 처분 내용, 해당 사건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처분 유형을 체크하고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기타에 체크해서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 내용을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왜 안주까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범죄라고 보기에는 힘드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 처분 종류는 개성 명령, 시술장 교체 등 처분 종류들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분 확정 일자, 처분이 확정된 일자를 기재하게 되고 그거는 본문으로 오기 때문에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간에 있을 때 여러분 양식에는 요거를 뺐습니다. 근데 시설의 입장에서는 요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처분 내용 같은 해당 사건의 처분이 완료된 경우 이렇게 체크하고 처분 확정 일자는 언제 잡고 처분에 대한 조치 이행 종료 여부인지를 체크하는 처분에 대한 조치 이행 종료가 예정 일자가 언제인지 날짜 형식으로 하고 처분 사항에 관련된 기관의 의견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거기 설득력이 있게 작성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겁니다. 뭐 이것만 작성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 부분에서 최대한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인권 문제가 생겼다면 그 직원에 대한 부분인지 기관 자체 전체적인 부분인지에 따라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확연하게 달라진 거죠. 개인이라 하더라도 뭐 주의 책임에 대한 부분에 문제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뭐 반성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신뢰성 점검표 작성 시에 유의할 사항에 보면 공모사항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고일 이전에 일어나는 일인지 이후에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났다면 기록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왜냐? 나중에 밝혀지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당한 것들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체크할 필요가 있고 비공모사업은 배분사업 신청 기준일까지 작성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치 완료되지 않은 사건이나 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해당 있음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일어난 것들은 사실이니까요. 그거에 대한 부분 하고 세 번째 기간, 시설, 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운영법인이 대신 처분받은 경우에도 해당 있음으로 작성한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해당 있음에 대한 체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있었던 사건을 법인이 대신 받았다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운영법인의 경우 산하기관, 시설, 단체의 사건으로 인해 대신 처분받은 경우라면 해당 없음으로 작성한다. 운영법인의 경우에 산하기관, 시설, 단체의 사건으로 인해서 대신 처분받았다. 그러니까 밑에 법인의 문제로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법인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해당 없음으로 한다. 인권 침해 사건의 경우 이용자 간, 종사자 간 사건은 작성하지 않는다. 기관의 입장에서 종사자가 이용자를, 기관의 이게 기관의 어떤 형태가 개인한테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되겠죠. 이 부분까지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제출 서류를 한번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배분 사이트에 직접 입력해야 되는 거, 아까 얘기했던 배분 신청서, 어, 여러분 양식에도 나가 있습니다. 요거는 시설 입력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요약을 하라는 부분이고요. 기관 현황, 기관 정보, 예산, 예결산 내역, 운영 비밀 정보. 이건 한번 해놓으면 그러니까 연도가 바뀌기 전에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에 대한 부분에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바뀐 거에 대한 업데이트는 그때그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 점검표에 대한 거는 이거는 그때 체크를 하면 되는 겁니다. 별도의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을 제출할 필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 그런데 또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냐? 분사무소에 등록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대 쉼터라든지 뭐 이런 가정학대 쉼터라든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기간은 어떻게? 비공개를 전제로 그거에 대한 부분을 가리고 지자체에서 받았던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 기관도 소재지를 밝히지 않고 고유번호장은 법인 사무소에 주소지와 동일하게 전혀 다른데 위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별도 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 시설을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인정을 한다. 어디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같은 경우에는 도단위 단체에 등록하는 거죠. 저희 또한 이제 저희 운영법인 옛날부터 있었던 운영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시설 허가증 뭐 이런 것들, 뭐 이거는 고유번호증도 같이 발급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지자체 사업으로서 위탁받은 공문이 있으면 이것 또한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시스 사이트에서 그냥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근데 입력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 놓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작성해 놓고, 그러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어서는 첨부 파일입니다. 첨부 파일을 놓쳐서 그러니까 탈락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 제일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걸 하고 싶다라는 거, 그리고 기관의 조직도 에 대한 양식, 그러니까 칸이 따로 있습니다. 그냥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도를 작성해 놓으시면 뭐 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그 양식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운영위원회 명단, 뭐 이사회 명단 이런 것들을 명단에 올려놓는, 등록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첨부 파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고유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그러니까 비영리 기관의 대부분은 고유번호증입니다. 근데 비영리 기관이라고 하지만 뭐 사단법인, 뭐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하지만 영리 사업을 일부 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시설신고증 또는 법인 설립 허가증, 이것들도 함께 제출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능 보강이나 프로그램 사업비라 하더라도 그 안에 필요한 일정 범위의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견적서, 비교 견적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온라인 비교 견적이라고 해서 캡처, 그래서 그러니까 비교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해서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동일한 품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리온 초코파이, 저기는 롯데 초코파이라고 한다면 비교 견적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견적을 할 때는 그러니까 동일한 사양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의 금액이 넘어갔을 때는 견적하고 비교 견적한다.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1인 견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내의 유일한 판매처다, 아니면 뭐 제작처다라고 했을 때는 그걸 정빙해서 같이 가면 되는 거고, 또 그러니까 나라장터의 경우에는 나라장터에는 1인 견적으로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책임져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교 견적을 할 때는
그것을 이제 캡처해서 같이 올려놓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이제 통과가 될 수 있다. 사업계획서, 조직도, 운영위원회 명단, 고위번호증, 시소신고증, 견적서나 비교견적은 첨부하게 돼 있다. 보통 견적서나 비교견적은 양식이 좀 변경될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서 뒤에 붙여서 일괄적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뭐 여행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뭘 하게 되면 견적이나 비교 견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감사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